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부자 감세가 계속 이어져서 실제로 세수 펑크가 진짜 크게 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증액돼야 된다. 도움을 드릴게요. 네. 그 외치고 있는 요구안들이 뭔지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제 먼저? 그 이동권 먼저 그럼 할까요? 그 이동권 예산은 핵심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가가 이제 지원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관리비 아니면 차량 관리비나 유류비만 사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차량 한 대당 운행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전원 인건비는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는 3년 동안 싸우고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전혀 CR도 이제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의 이제 뉴 아이템 저상버스 예외 노선 실사 연구 용역입니다. 한 2억 정도? 좀 저렴하긴 하지만 그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들을 조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전국의 한 10% 정도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의 예외 노선들인데 요 과정들이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각 이제 버스 회사들이 의무 도입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 회사들이 지자체에 예외 노선으로 승인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각 지자체가 도로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 그럼 여기 저상버스 도입하지 마라 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요 핵심은 승인을 하는 주체인 지자체가 승인 권한을 있는 지자체가 사실은 이 도로 개선의 예산까지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한편으로는 이제 시군으로 가면 갈수록 공영버스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을 노선버스 회사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은 시군이 하니까 저상버스가 비싸니까 그냥 예외 노선을 박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올해 전장현에서 옥천에서도 이제 투쟁을 했고 부산에서도 이제 투쟁을 해서 실제로 부산에서는 실사를 해봤는데 조사 한 번으로 10개 노선 중에 4개의 노선이 예외 노선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이 사실 없었던 거여서 그럼 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세우고 실사를 안 치는 연구 용역을 해보자 라고 25개 지역 연구 용역과 1억 정도의 그 개발로 해서 하는 핵심들. 그래서 금액은 작지만 파급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예산이 조금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저상버스랑 관련된 예산인데 올해 저상버스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원래 차량 한 대당 4,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삭감이 돼서 4,5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의무 도입이 됐으니까 민간이 알아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기재부의 주장, 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동의를 못하진 않아요. 당연히 이제 민간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 근데 작년에 의무 도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났지만 저상버스 보급률은 꼴랑 3% 증가했거든요. 의무 도입이 되고 나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지자체들과 그 노선회사들이 미온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한 3, 4년 정도 이게 의무 도입이 안 차게 되면 그다음부터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렇게 가기 위해서라도 유도하게 삭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차라리 차량 한 대당 지금 4,500만 원인데 5천만 원 정도로 확 늘려서 차라리 유도를 확 해라 라고 하는 그 예산들을 조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상버스 예외노선 연구 용역은 2억이고요. 그 두 번째로 그 저상버스 도입 보조 예산은 그 이제 178억 증액안으로 해서 지금 1,600억 정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동권 예산의 핵심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저상버스 의무 도입과 관련된 예산은 기획재정부랑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수용이 어렵다. 라고 했고 일단 이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예산은 우리의 강한 투쟁으로 그 일단 국토교통부랑 기재부가 둘 다 수용은 했어요 지금. 그래서 예결위까지 잘 끌고 가야 하는 이야, 그런 상황이 대단하시네요.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내다니. 그쵸. 진짜 거의 임금님한테 지금 승인 받은 거잖아요. 대한민국 거의 임금님, 돈 줄주고 있는 임금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부자진들이 반응하시죠? 네. 그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아 맞아 또 생각났다.
여의도 문법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아, 정말 공감합니다. 이거는 동의가 아니다. 그 장관을 앉혀놓고 열심히 질의를 하면 장관이 아,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선이 없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은 개선이 된대요. 이제 저도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검토해준대 너무 좋아 이런 줄 알았거든 옛날에는. 근데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참 웃기는 표현 같아요. 저는 신중 검토한다고 말해 사전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심사숙고해가지고 뭔가 이제 결론을 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중 검토는 안 한다는 뜻이다. 알겠습니다는 진짜 알기만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동의합니다라고 해야 돼. 근데 그 동의를 죽어도 말을 안 해요.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은요? 그거는 뭔가를 하긴 할 건데 그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맞아. 수위를 봐야 돼. 그래서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이 제목으로 이걸 한다고?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 네, 다음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그 장애인 탈시설과 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시범 사업인데요. 정부 예산상으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이 정식 명칭이에요. 이 시범 사업 이름이 원래는 장애인 탈시설 시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뭐 학대 피해 쉼터에 계신 장애인, 뭐 제가 장애인까지 이제 확대가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게끔 주거나 활동 지원이나 아니면 그 주거에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주거 개선비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요 사업이 그러니까 내년 기준 정부 예산안으로는 얼마가 되었냐 하면은 59억이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 예산 대비 5억이 삭감된 예산안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탈시설도 할 수 있고 시설 입소 예방도 할 수 있는 이 좋은 사업이 왜 삭감이 되었냐고 한다면은 이게 그동안 목표했던 실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채우지 못했어라고 하는 게 한 3년 동안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근데 왜 이 실적이 잘 채워지지 못했을까? 왜 이 예산의 집행률이 낮았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얼마 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시범 사업의 실적이 왜 부진한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드러나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탈시설한 당사자 박초연 씨와 현장에서 이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강현석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이 사업이 실적이 부진한 진짜 이유를 이제 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 체험홈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한다면은 시설 체험홈에서 자립을 많이 경험하고 이제 완전한 자립을 준비하겠지라고 보통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그냥 큰 시설에서 이 작은 시설 체험홈으로 옮겨가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라는 게 당사자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립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자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규모만 바뀐 시설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건데요. 요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시설거주 장애인한테 너무 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당사자의 언어로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이 당사자가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 종사자분의 자체적인 경험만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중증이어서 자립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현재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또 강현석 씨가 설명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설에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좀 모집도 하고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주거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설명회를 갔다고 해요. 만남을 신청했던 한 10대 분들이 이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다음에 만나요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해당 시설에서 당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자진해서 철회했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상 이 시설에 찾아오지 마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내게 됐는데 그 공문 한 장으로 이 사업이 이제 그렇게 종결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국정감사장에서 또 증언이 됐습니다. 이제 시설에서 이 시범 사업,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 상태로 우리는 자립할 사람이 없어요. 또는 그런 자립에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방문 자체를 막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시범 사업은 설계가 물론 설계에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시범 사업이 지금 시설에 있는 장애인 또는 지금 재가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한테 필요가 없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들이 연결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요인들이 지금 저의 요인 또는 장벽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장벽들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지 못한 상태로 이 집행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예산은 삭감돼야 돼 하는 결과가 지금 내년 2025년 예산안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시범 사업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좀 복원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는 재가장애인 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집에서 좀 자립적인 생활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자립주거 모델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요. 근데 요것들을 제대로 실현하려면은 사실은 예산을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증액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또 가고 있다라는 게 또 저희의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여기서 하나를 언급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좀 지역사회와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좀 연계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의 보호자한테도 좀 제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관하고 좀 연계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한 제도들을 알 수 있도록 좀 연계하는 사업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어제 예산 소위에서 이 사업 예산이 다행히 좀 협의가 잘 돼서 통과가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많은 과정에서 마지막 그 3명이 어느 호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확정될 때까지 또 끝까지 연락하고 찾아뵙고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탈설 예산이랑 이동권 예산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예산인 것 같네요. 왜요? 모두가 필요한 예산인 것 같네요. 보자신이에요? 들으니까 정신이 멍해지네요. 그래도 이 진실함이 왔습니다. 나도 큰일이네. 내 설명 앞두고 있는데. 또 하나의 복지부의 중점 예산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이제 작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시설로 일부 편입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우려를 하긴 했지만 장애인 복지시설로 편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이 개소당 낮은 지원 단가를 복지시설로 편입되는 이 단계에서 걸맞게 굉장히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도 지금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 개소당 4명의 지원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13명으로 9명 정도 인력 확대가 돼야 되고 개소수도 지금은 중앙정부가 75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100개소를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짠 예산은 여전히 그 증액이 거의 없는 상태인 한 개소당,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 개소당 4명이 일하는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 개소당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는 게 거의 현재 지금 복지부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 한 개소당 6억 원까지는 늘려야 된다. 인력도 확대돼야 되고 또 개소수도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개소당 지원 단가를 그 1억 6천에서 6억까지로 늘려야지 그나마 복지시설의 어떤 위상을 갖추고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설 예산을 국비로 지원 유지하면서 예산을 확대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25년 정부안은 50억인데 그 인력도 확대하고 개소수도 75개소에서 100개소 늘리고 하다 보면은 240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190억을 증액하라라는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복지부의 의견은 어떨까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이 정말 자연 증가분도 못 미치는 20년 동안 개소당 지원 단가가 겨우 1,000만 원 오른 이 어목하고 잔혹한 대우, 이거에 대해서 좀 이번에 복지시설로 편입이 되는 그런 그 제도의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이런 그 정부의 역할 불인정 이런 것들을 뭐 제대로 인정하고 복지시설로서 그 위상을 갖추기 위한 예산 확대를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뭐 하는 곳이냐, 이걸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하기엔 너무 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모르겠고 그냥 중요한 기관입니다. 저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의 연합체고요.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당사자를 만나서 동료적인 관계로 지원하는 기관 모델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20년 동안 성장해온 기관들이고요. 전국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2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너무너무 한국에서 중요하니까 예산을 확대하라! 이게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진짜 그 역할에 대한 불인정이 맞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을 예산에 6,900억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됐냐면 207억. 207억이 증액됐는데, 근데 이게 대부분은 다 그 인건비예요. 이 시설 자체가 규모가 이미 한국에서 너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이 계속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매년 이 이상으로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증가분이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사실 계속 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장애인의 시설에 사는 게 정당해 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정부 예산안의 기조에서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산만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이 등한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알 수 있죠. 그런 경향성들을. 네, 사실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온 요런 예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중점 예산들은 있어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건강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제 각 지자체, 광역지자체마다 하나씩 무조건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이제 제정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울산이랑 세종에는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권 예산으로는 활동지원처럼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예산이 10,00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3월, 4월만 돼도 이 예산이 사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장애인 2명당 1명. 3명당 1명.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적어도 이제 부족분만이라도 사실은 채우면 되는, 딱 이제 10,000명을 증가시키면 되는 예산인데, 요 예산도 이제 여전히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황들. 뇌병변 장애인과 관련해서 의사소통이라던가 아니면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 문제라던가 그 뇌병변 지원센터의 예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밖에도 많아요. 평생학습 도시라고 해서 장애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활동 지원, 동료 상담, 뭐 이동권도 캠페인, 엄청 많은 예산들을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맞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뭐요? 그 11월 19일에 이제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도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정책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전국 투쟁을 또 시작하시잖아요. 아이고 참 싸울 게 많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11월, 12월은 예산만 또 논의가 되는 시기가 아니기는 해요. 이제 저희가 그 올해 4월 20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7대 입법, 10월 달이 국정감사의 시기라면 사실 11월, 12월은 예산이랑 같이 법안 관련된 작업들도 오늘도 기자회견 나왔습니다. 네네, 전국에 계신 동지들의 투쟁과 또 지지와 연대와 실질적인 방문과 그런 것들이 종합 세트로 필요한 월이다. 맞습니다.
제가 전자연과 달보기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외쳐볼까요? 네. 네, 전자연과 달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와, 맞아? 맞는 것 같은데?